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윤 당선인을 만나서 윤 당선인이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킬 수 있도록 총리의 마음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합당하는 국민의힘 대표 자리는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 자리를 갈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짚어보고요. 또 그러면 첫 총리는 누가 할지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뉴스 설계는 어떤 뉴스를 썰어봅니까? 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과연 특수활동비를 썼는지 아니면 청와대 주장처럼 해명처럼 사비를 썼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MB 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MB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친이계 좌장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 총리 하마평 얘기를 좀 중점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안철수의 길, 물음표로 적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를 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단일화하면서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같이 계획도 하고. 근데 인수위원장은 맡았지만 총리는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경은 물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인이 더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자리를 비워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전 의원님은 생각하는 것도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인물 등용의 공간, 룸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명목상의 말씀이죠. 정치인들의 이야기라는 게 실질적으로 틀리고 명목상 틀리고 그런 건데 전형적으로 이제 명목상이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당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이게 국민의힘이 만만한 정당이 아닙니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철수 이게 인수위원장을 지난 10년 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정당 안에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치를 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지난 10년 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그런 정치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철수라면 당으로 가서 어떤 뭐 헤게모니를 잡는 것보다는 오롯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빚을 발할 수 있도록 오롯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러면 총리를 맡는 게 나았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제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어떤 당이 잘못 이유든 갔다가는 이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우리 정치권에 아직 깨지지 않은 징크스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그 징크스는 깨지지 않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만간에 깨질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됐던 경기도지사
당선되는 사람은 정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거고 언젠가는 깨질 징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징크스 두 개 중에 하나가 총리 출신은 절대로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건 앞으로 한동안 안 깨질 거예요. 어. 왜냐하면 최근에도 김부겸 총리께서 뭐 K방역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뭐 호남 사투리로 뻘소리를 하셨는데 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또 방어도 하고 하다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답답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위치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실권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총리는 역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허울만 청와대와의 좋지.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정말 차기 대권의 꿈을 아직도 굳건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총리를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독배를 안 마신 거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하고 저는 계시는군요. 좋은 선택이다라고. 정치적으로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징크스라는 것은 안 깨진 징크스가 없습니다. 어. 예, 징크스라는 것은 깨지게끔 돼 있는 것이고 또 깨지기 때문에 징크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은 더더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총리가 헌법상에 말하자면 책임 총리제를 표현할 정도로 예. 일정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국민들께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정치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해봐야 비례대표 3분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10년 동안 이 당 저 당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창당도 하시고 탈당도 하고 뭐 또 후보 단일화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전부 이게 당내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에 보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만약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두 분이 나 같으면 총리 맡았을 텐데 네. 아니다. 총리 맡으면 독배다. 아니 이렇게. 총리라는 자리가 물론 중요하고 대단히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것은 예. 틀림없죠. 그리고 총리를 맡게 된다면 그건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영광이고 예. 공직자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전에 왜 일단 예.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여론, 시민들의 여론, 그리고 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총리는 그런 권력을 획득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는 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합당하는 당의 당대표를 맡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의 대답을 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혹시 당으로 오면 두 사람이 복잡해지니까 총리로 자꾸 밀어내는 건 아니냐라고 저희가 해석을 얼마 전에 패널 두고 함께 했었는데 일단 당대표 자리도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이다. 1년 뒤니까 한참 남았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당대표 자리를 뭐 공동대표든 또는 합당하는 당에 뭐 따로 독자 대표든 여기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합당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예. 안철수 위원장은 5월 9일까지는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전에 마무리되는 합당 절차를 통해서 공동대표가 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내년 6월쯤에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지금의 당대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총선 때 그 뭐 공천이 됐던 총선 지휘를 할 수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어차피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잖아요. 그렇다면 호랑이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내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당에 대한 어떤 본인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네이밍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이밍 그러면 안철수의 차기 대선 로드맵이 있다면 그거에 따르면 지금 서둘러서 당권 잡고 이러느니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좀 놔뒀다가 내년쯤에 가서 총선 공천을 2024년 총선 공천을 가까운 안철수계로 쫙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어쨌든 안철수의 영향력 있는 걸로 호랑이를 하고 1년 더 키워서 그러면 이제 차기 대선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남이 정치하는 걸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저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좀 처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에서 안 보고 싶다. 당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를 꿈꾸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안철수 위원장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위원장을 내각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에서는 당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 내각에서는 내각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일단은 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단일화를 했고 공동정부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까지는 어떻든 오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행보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 또는 진퇴양난의 상황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을 그동안 보여줬냐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는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가시밭길을 선택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이 보시기는 가시밭길을 걸 만한 내공은 아직 부족하지 않냐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수 진영의 플랫폼 정당 아닙니까? 어떤 기반 없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럼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면 적어도 호랑이 꺼본대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는데 고양이가 들어가가지고 호랑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아먹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요거는 이제 오늘 기사 헤드라인으로. 아니 근데 방금 이제 전 의원님 말씀 중에 사실은 정답이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일종의 플랫폼 정당화 되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처럼 확실한 당의 오너십, 그게 뭐 친노, 친문, 최근에 이재명계로 이어지는 확실한 오너십이 있는 정당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은 국민의힘과 큰 인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악연이 있었죠.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정치에 나서겠다고 출마한 지 몇 달 안 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플랫폼 정당화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에 확실한 오너십이 있으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주인 아니고서는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미 플랫폼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권이라는 거, 정말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누가 차려준 밥상을 그냥 떠먹기만 해갖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용기 있게 쟁취에 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정말 일단 진정한 그러면 대권 주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총리는 안 하겠다 했고 내각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당하는 당으로 돌아가잖아요. 당에서 뭐 당대표를 당장 사실 합당할 때는 전당대회 없이 뭐 부칙 등에 따라서 당대표를 공동 당대표를 맡을 수 있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체제 내에서 안철수 현재 국민의당 대표가 같이 당 활동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많은 설전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센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정치평론가 때 버릇을 못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패널도 못한다.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를 두고 패널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뭐 이런 둘이 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가 야권에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안일화하자 이준석 대표가 이 표현은 뼈 아플 것 같아요. 간보는 간일화다. 간철수 이런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거 과정 중에서 보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한 다음에 지난 5일이죠. 첫 유세 지원하는 날 이렇게 중간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있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같이 손을 붙잡은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선거 뒤에는 합당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뭐 만나서 악수한 적도 있는데 저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악수를 해야 되는 거고 두 사람 사이가 안 좋겠죠 지금도. 뭐 그거야 공지의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앞서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 또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립도 강하고 그 밑은 아니고 같이 안철수 대표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 근데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예전에 어떤 그 오너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권에서 뭐 사실상 오너다 아니면 계파의 수장이다 뭐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그 전부터 인연이 없던 분도 들어와서 대권 후보도 될 수 있는 정당이고 또 탈당을 해서 뭐 다른 당을 전전하다가도 돌아와서 당 대표가 되는 정당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위원장과 어떤 감정이 안 좋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방해를 넣을 수 있다. 아유 그런 거 신경 쓰면 어떻게 정치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용남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아니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거 아니 예전에 대선 조금, 전에야 예. 급하니까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뭐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뭐 대선 끝나서는 더 이상 뭐 나쁠 것도 없고 예. 혹시 뭐 화해 과정이나 그런 악수를 하는 과정? 당 대표를 뵐 기회가 없어갖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희 회사 건물에 뭐 인터뷰가 있어서 오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어지간해가지고는 좀 아는데요. 좀 아는데 이게 안철수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보니까 지금 정치하고 계신 여의도의 정치인들 중에서 예. 뒷것에 관한 한 킹입니다. 킹. 뒤끝 장렬. 뒷것 장렬. 뒷것에 관한 한 킹이에요. 안철수 위원장이야 저희 당에서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새정치민주연합 때 그렇습니다. 같이. 예, 또 국회에서 또 교문위 활동도 한 2년 같이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뒷것 킹이에요. 근데 혹시 뭐 이준석 좀 뒤끝. 그건 개인의 싫어하는. 프라이버시라. 아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야 자타공인 예.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김재원 최고하고 해가지고 당 대표를 물고 늘어지면 내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뒷것에 관한 하는 정말 압도적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같은 당 안에서 뭔가를 모색을 한다.
제가 볼 때는 한쪽이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피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이죠. 내각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장애인 단체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 편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끝까지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난처할 상황.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에 가서 활동을 하고 물론 뭐 지방선거에서 시민들 유세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의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은 외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서도 이른바 윤핵관과 강하게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윤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 의원의 부산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렇게 뒤에 딱 사진을 걸고 저 뒷사람이 윤핵관이다. 윤핵관이 나를 흔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대척점에 있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같이 당의 활동을 하게 되면 윤당선인의 최측근과도 거리가 좀 있고 또 안철수 대표까지 가 있다 보니까 좀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좀 뭐랄까요 당내 기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조금 입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제가 보기엔 대선 직전에 나왔던 10% 발언입니다. 10% 차이로 이긴다. 이긴다. 그게 그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뜨악한 발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는 정말 여론조사 결과 뭐 많이 이기는 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투표장에 나와서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길 것 같지만 혹시 안 나오시면 불안합니다. 어쩌될지 그렇죠. 모르니 무조건 나와주세요라고. 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러면서 한 표라도 더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투표 직전까지 지금 뭐 3표가 부족합니다. 한 예. 표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막상 이제 뚜껑 열고 나니까 10% 차이가 아니고 여차하면 위험할 뻔한 예. 개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당내에서 뭐 일종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선거 너무 아는 척하지 마라. 이준석 대표 똑똑한 줄 알겠지만 선거 많이 하지 그렇죠. 않았지 않냐. 예. 뭐 선거 큰 선거 지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너무 본인이 무슨 천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라. 뭐 이 예.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단체와의 그런 그 갈등도 그런 와중에 또 이런 게 나오니까 당내 응원군이 없는 상황인 건 틀림없이 맞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도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할 정치인의 한 명이고 안철수 위원장도 이제 입각을 안 하고 당으로 예. 돌아와서 이제 본인의 입지를 넓히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제가 보기엔 당내에 이런 정치인들이 유력 주자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좋은데 이제 예, 배타적으로 싸우면 모양이 좀 우습게 될 수 있어서 싸우면서 예전에 큰 거죠. 싸우면서 큰 건가요? 아직 지금 이준석 대표가 덜 싸워서 덜 컸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이 싸웠는데. 예.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을 전부 제압한 것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제압한 것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그 쐐기를 박는 것을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부산을 벗어나지 말아라. 예.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제압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윤핵관들이 다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것뿐만 아니고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돼가지고 예. 지금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권력의 무게중심이 그럼요. 확 바뀌었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 사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결국은 당에서 자기 정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국정 운영의 비전, 철학, 가치와 노선 이런 것들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오롯이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뉴스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장애인 참여연대. 장애인 단체 이거 지금 난리를 치면서 이 뉴스를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국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준석 당대표는 이미 자신의 정치를 시작을 했다. 차별화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런 그렇다면 부분은 이제 윤핵관들이 보기에도 못마땅하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그것이 뭐 지금 국정 인수위에 비전을 보여줘야 될 그렇습니다. 일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동권 보장 시위를 가지고 여당 며칠 뒤면 여당 대표가 그렇습니다. 될 사람이 싸우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수위는 그 이야기했다간 또 이준석 대표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것에 관한하는 킹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인수위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싸울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인수위가 그냥 이준석 대표 사과하라는 말 대신 이제 직접 장애인 단체를 직접 만나는 거죠. 인수위원들이 만났죠.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어제,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자기 정치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게 여기에 좀,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 그 살아남을 수 얘기를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와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어제도 저희가 이 전 장애인 대표를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준석 대표 사과하라라고 했는데 사과 없다라는 뜻을 또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오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단체라 하더라도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투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장애인 혐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장애인 혐오가 성립하려 그러면은 제 구체적인 언행 중에 예를 들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물어보면 없어요. 예,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법의 엄정한 집행 이런 것들하고 다른 시민들의 이제 교통에 대한 불편 이걸 강조하겠지만 표현이 날도 서 있고 그러다 보니 당 밖에서 또 당 안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그 정치하는 스타일이 독특하죠.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를 마치 그 비디오 게임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고 뭐 격투기 게임 같으면 마지막 한 방까지 더 때려야 되고 예, 뭐 이런 그 모습으로 비춰져서 여타 정치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약간 예측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곧 되잖아요. 예. 이게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하고도 또 역할이나 위상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언행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가 정치적인 그 편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당의 대표로서 싸워야 할 때는 그 주장이 부당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예. 뭐 이런 그 성 관련된 그 이를 문제에 옹호할 때? 대해서 옹호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할 때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이율배반이나 모순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 그렇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장애인 단체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지금 말씀은 이제 해당 단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걸 전제한 건 아니고 만약 그렇죠. 그렇더라도 예, 그 그걸 주장 가지고, 자체가 부당하면 모를까? 그 주장 자체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됐던 예. 어떤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면 그걸 갖고 싸우면 안 근데 되죠. 제가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했던 게 PC 정치적 올바름 뭔가 이래야 된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이걸 이용했다. 그래서 사실 팬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그러느냐 이게 이제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른바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이번 것도 약간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올바르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제대로 따져보자 이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어떤 심리 또는 성장 과정
또는 어떤 뭐 이 사고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있는 그대로 이제 평가하면 되는데 굳이 분석까지 해서 해야 될 정도까지 왔다.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장애인 단체들을 향해서 이제 비문명이다, 비문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비문명이라는 이야기는 곧 폭력이라는 이야기고 야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문명사회라고 했을 때는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 뭐 이런 분들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의 개인의 존엄성이 차고 넘치는 사회 또 이분들에 대한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서 이 배려를 말하자면 법과 제도로 규범화 시켜내는 이런 사회가 문명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비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이준석 대표는 단순하게 어떤 사안, 현안에 대한 문제의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어떤 다양성, 다원성 이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일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걱정이 드는 것이죠.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이게 잘난 것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책에도 공정한 경쟁에도 그렇죠. 그렇게 또 잘 하버드 나와 대학에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근데 보세요. 세상에 못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요. 이 네이버에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거 무겁게 왜 머리에 넣어 댕기냐. 네이버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난 것으로 경쟁하는 것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자세 또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잘난 것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별력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꼭 뭐 제가 뭐 조언을 할 그 위치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매사에 토론을 절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뭐 당 대표 전재수 의원님과 당 대표급하고만 한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게는 토론을 신청하긴 했었는데 전재수 의원님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넣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 안철수 대표가 총리로 갈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럼 총리는 누구냐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인선 작업을 들어간다. 물론 이전에도 했겠지요. 근데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김은혜 대변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총리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후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면면을 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금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경제통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특히 주목받고 여기에 이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예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그리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은 역시 통합의 측면에서 민주계였기 때문에 통합의 측면에서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오늘 조간에도 여러 군데에서 뭐 3배수, 5배수, 뭐 4배수 이렇게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친분을 보니까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 멘토 윤 당선인의 멘토였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한 포럼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포럼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만나는데 같이 좀 등산도 가고 이런 포럼이더라고요. 제가 해당 포럼에 들어가서 쭉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도 윤 당선인과 몇 번 조우를 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일단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총리 지명자를 고르는데 기준은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것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건 국회 통과 가능성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워낙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총리는 표결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다른 장관들이야 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 강행할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더 많이
그런 강행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민주당이 거부할 수 없는 후보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내각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이죠. 한덕수 총리도 제 기억에는 노무현 예.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셨어요.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정말 국무총리를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은 한 세 번째 지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될 거를 예상하고 세 번째쯤 임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지금 대선 이후의 기류가 더 강성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총리 지명자로 내세우더라도 쉽게 통과 안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민주당 지금 172석에 그렇지는 유력 않고. 대선 얘기를 들어봅시다.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어떤 역량을 그동안 이제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8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 뭐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의 위상이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불평등, 격차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행정부고 그리고 그 핵심 인사가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진영을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키워왔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분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조금 더 강경해진 것 같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당내 기류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 지고 난 뒤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서 발목 잡는 레슬링 선수가 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발목 잡기만 하는 레슬링 선수. 이것을 민주당이 제일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겁니다. 협력할 것이고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 많은 국민들께서 운전면허 없이 이제 운전대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그 역할에 충실하겠지만 협력할 것은 반드시 협력한다. 발목 잡기만 하는 레슬링 선수를 민주당이 가장 경계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전재수 의원님은 이제 당내 주류인 친문의 또 핵심 부산의 또 핵심 그럼 전재수 의원님이 추천하시는 분을 총리로 지명하면 통과될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님 조사해. 총리 가시려니까. 한덕수 총리는 사실 경제수석도 하셨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전재수 의원님도 당시 부속실장으로 청와대에 계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후보로 지명이 된다. 인준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깊은 인연은 없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이제 제가 청와대 부속실장을 했기 때문에 몇 번 이제 뵌 적은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근데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40 이런 살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49년생이십니까? 근데 뭐 연세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현직을 떠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위기를 또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제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로 보자면은 굉장히 충분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온화하신 분인데 다만 이분이 이제 현직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과연 이런 세상의 변화를 이게 충분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자격이 그런 능력이 혹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 김한길 전 대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인사청문회 다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내에서 이게 목소리가 크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좀 지켜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당 저 당 옮겨다니고 신의를 저버리고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간에 이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이게 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일단 안 되는 후보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니. 김한길 대표는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 사실 정확히 하면 왔다 갔다
보다는 같다. 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귀순 용사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입장차가 있겠죠. 김한길 전 대표나 박주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저는 민주당에 기반을 두셨고 또 호남 지역 기반도 예.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예상을 그 전에 해보면 첫 총리 지명자는 지역적으로 굳이 그 구분을 하자면 호남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얘기를 민주당 분들하고 나눠보면 오히려 반감이 더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배신자다.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근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니 사실 이쪽 저쪽을 많이 다니신 분이 결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단순히 더 많이 다니신 분 아니 단순히 뭐 배신자 이런 차원이 예. 아니고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학. 자신의 시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 예.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여기저기 댕기면서 이미 에너지 소진 다 됐는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거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단순히 배신자 뭐 이런 예.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측에서는 총리 자격으로 뭐 경제 드림팀, 경제 원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제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수십 년간 경제의 원탑으로 불렸던 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데요. 근데 방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종인 대선 이후에 그런데 또 예. 당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그런데 예.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윤 당선인과 멀어진 뒤에 최근에 인수위에 대해서 뭐 조언하거나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구름 위로 보고 올라가 버리네. 항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 제발 좀 이렇게 통일월경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해. 가능성 없나요? 어디에도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윤핵관 분들이 너무나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아니 그걸 떠나서 예. 저도 방금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예. 이게 신486 시대가 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년대에 태어나셔서 80주를 넘으셨고 예. 그리고 60년대 학번 분들이 주류가 형성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인사권자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 많고 예. 커리어가 쌓인 분이 일단 편하거든요. 뭐 일을 맡기기에도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본인이 편한 인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진영을 너무 생각하는 인사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런 능력이 안 되는데 아니면 검증이 안 됐는데 주요 보직을 맡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2년생이고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42년생입니다. 예. 이게 세계적 흐름인가요? 문제가 세계적 뭐냐면요. 이렇게 신사86처럼 본인이 편한 인사를 하다 보면 5년 후에 당이나 그 진영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절대 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경험이나 이런 거로 인수에 있는 누구도 뭐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노선, 철학과 완전히 상극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대기업의 규제 완화, 기간제 또는 이제 파견제 폐지 내지 완화, 주 52시간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예.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와는 완전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일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 윤석열 정부는 소위 시장주의에 입각한 그 경제 정책을 펼칠 거고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제 민주화는 제가 보기엔 뭐 그 네이밍은 아주 훌륭합니다만 내용을 뜯어 보면 경제의 정치 권력의 예속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의 역할, 물론 시장의 자율성도 인정하지만 정부의 거대한 역할도 정부를 중심이- 전제로 예.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쓸 픽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후보자 오늘 쓸 픽은 없습니까? 오늘 썰 픽은 준비 안 하셨고. 썰기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넘겼습니다. 혹시 송영길 대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진행자를 당황하게 만드시는 아니 한 수도 있네. 쓸 픽은 항상 했는데 오늘 없나 본데. 오늘은 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불만은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접수해서 문자로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답장을 드리도록 문자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4시에는 케이크보다는 뉴스를 다 잘 써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가품 브랜드 C사의 2억 원짜리 브로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게 같은 걸로 보이신다는 게 전 더 놀라운데요. 꼬리가 다르잖아요. 꼬리가. 네, 표범 꼬리가 다르다로 잡아봤어요. 자, 요즘에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앞서 보신 2억 원대 고가의 브로치를 차고 나왔다는 건데 청와대가 어제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2018년 7월 인도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그 브로치입니다. 저도 한번 따라갔던 기억이 남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브로치랑 그 C사의 고가 제품으로 알려진 그 브로치가 같은 제품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잖아요.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 김 여사가 찬 게 지금 왼쪽 저 제품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원래 원제품, 고가 제품으로 알려진 원제품인데 뭐 저는 브로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뭐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한 것처럼 꼬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얘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오히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제품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자,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저 브로치는 국내 디자이너가 만들었고 제품 가격도 절대 고가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고가 브랜드 회사 측에서도 자기네 제품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는 보도도 있죠, 지금. 자, 그러니까 본사도 본인의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고 확인해줬고 청와대도 김 여사의 기존 소유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팩트체크를 해보면 해소가 되는 논란인데 이렇게 뉴스 썰기에서 다룰 만큼 논란이 커진 건 아무래도 그동안 입었던 의상비 관련해서 청와대 특활비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 때문에 뉴스 썰기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논란이 왜 나왔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납세자 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 특활비 사용 내역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냈거든요. 그게 지난달에 이제 비공개, 개인정보만 비공개해서 다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김 여사의 의전비나 뭐 의상 구입 내역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못하겠다라고 이제 항소를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뭘 숨길 게 있으니 항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소송의 핵심은 뭐냐면 청와대 특활비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론의 관심은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만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 자 어쨌든 이 옷값 논란의 핵심에도 문제가 뭐냐면 과연 옷을 사는 비용에 특활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자,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의 특활비를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라고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번에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마 강 앵커도 보셨을 텐데 주로 이제 이런 의상이 논란이 됐죠. 자, 여사가 입었던 의상이 뭐냐면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저게 뭐 페트병으로 만든 한복 의상이래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 C사가 만들었던 한글을 패턴화한 의상이라고 했는데 자, 이 두 의상은 다 반납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환경부한테 돌려주고 이 오른쪽 의상도 그 C사에게 줬더니 아니다, 가져라. 이래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가 돼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왜 청와대는 일부 내역을 공개하는 재판에 결과적으로 항소를 했을까? 사실 그냥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해서. 뭐 그런 이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송의 핵심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취임 이후에 그 18년 당시까지 모든 특활비 내역 일체를 공개하라 이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그 특활비 사용 내역은 뭐 외교, 안보, 뭐 국방 이런 민감한 부분에도 쓰인 거기 때문에 전체 공개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서명인데 하지만 이제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전에 박근혜 청와대에 대해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고 또 만약에 사비로 의상비를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모두 사비로 지출했다면 뭐 비판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반례 만약에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강민국 대변인도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악의적인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들어보시죠. 애초에 의상비 논란의 촉발 자체가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퇴임하는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권에서는 만약에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국회 또 정부 부처도 다 같이 공개하자. 검찰총장도 공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특활비 내용 문제입니다. 정작 김 여사가 과연 특활비로 옷을 구입했는지 여부로 논쟁이 좀 옮겨간 모습이긴 한데 이참에 모든 정부 부처 특활비를 공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 번째 썰기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입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자, 공천 코드는 책임자 부담 원칙으로 좀 잡아봤어요. 자, 책임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일까요? 네, 저 박지원 비대위원장 뭐 특정인을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다. 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노 전 비서실장이 엊그제였죠. 자, 충북지사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 거죠. 자, 노영민 전 실장이 문재인 청와대 핵심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대통령 지지율 임기 말이 지금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뭐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보세요? 많이 부동산과 그렇죠. 또 하나는 알려주시죠. 그렇죠.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그다음에 정치 행위적으로는 내로남불. 뭐 이 두 가지가 주로 야권에서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실패 책임론인데 바로 그 두 가지 접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노영민 전 실장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아실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들 한 채만 남겨놓고 다 처분해라라는 거를 노영민 실장이 바로 취임한 2019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무도 이 지시를 야당에서도 원하지 않았어요. 솔선수범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뒤의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았죠. 자, 왜 그러냐? 하이라이트는 역시 본인이었습니다. 본인도 서울과 청주에 두 집이 있었거든요. 다주택자였는데 정작 서울 집은 놔두고 청주의 집을 매각한 거죠. 결국 똘똘한 한 채를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청와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어쨌든 당시 민정수석도 집을 팔지 않겠다면서 결국 물러났고 그때 뭐 시쳇말로 직보단 집이다 이런 농담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지방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측면인데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겁니다. 과연 공천 여부가 어떻게 될지. 참고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에서 박빙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방선거 해볼 만한데?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당 내에서는 공천 경쟁이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단독 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서울은 송영길, 경기는 김동연이라고 현재 지도부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시를 내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전 후보가 이렇게 당내 지도부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비대위원에게 물어봤어요, 직접. 받았느냐, 전화를. 이런 얘기 했느냐?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들어본 바 없다. 나는 비대위원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자, 그러자 이제 바로 당에서는요,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전 후보가 지난 3월 중순께 비대위원들에게 저런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참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뭔가 해석이 조금 더 과도하게 될 수도 있고, 저희가 타사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긴 침묵이 좀 많은 걸 얘기해 주네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뉴스라는 거는 꼭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흐름들도 있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래 뉴스 설계가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아직 2달 이상 남아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옷깃을 여미고 민심을 받드는 쪽이 이긴다는 거겠죠. 이성대의 뉴스 설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 모신 분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예. 단독 기사로 나온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상춘제에서 만찬 회동을 할 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는 없었다. 예. 그건 뭐 다 공개가 되는 예,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윤 당선인 측에 예. 구걸하듯이 예. 내 사면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최측근이시잖아요, 사실. 예. 이 그 친이계의 좌장. 이명박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우리 소위 말하면 측근들이 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말할 만큼 했는데 청와대가 그 뜻을 알고 있을 거니까 예. 공예 지금 뭐 둘이 회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또 그것이 혹시 걸림돌이 되어서 회동이 안 되면 바람직하지 않는 거니까 예. 또 뭐 하려면 뭐 진즉 좀 했어야지 이제 뭐 임기 뭐 한 달 뭐 미치 안 남겨두고 지금 뭐 가로 늦게 뭐 통합 모습 화해 모습 보이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사면 때문에 두 사람의 회동이 무산돼서는 안 되니까 MB 사면은 거론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측근들 사이의 이야기였죠. 잠시만요. 측근들 사이의 얘기라고 하면 사실 최측근이 이재호 국민님이시잖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그러면 당선인 측에 직접 전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장지원 비서실장이나 권성동 의원에게 뭐 하여튼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예, 어쨌든 우리 뜻은 우리 때문에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사면 건의 때문에 두 사람이 회동이 안 되는 그런 어색한 게 나오는 거는 우리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럼 안 해도 좋다. 다시 한번 잠깐만요. 방점이 예. 구걸하듯이 받기 싫다. 어차피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 공약이 당선되면 사면하겠다고 취임한 뒤에 했으니 뭐 한두 달 더 참으면 되지. 예. 구걸하듯이 내가 뭐 마치 화해의 제스처로 문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건 싫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당선인의 역사적인 중요한 회동에 이 사면 문제가 걸림돌 되기 쉽다라는 건지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후자의 방점이 있습니다. 방점은 후자에 있고 전자는 조금 있고. 예, 뭐 그걸 하듯이 뭐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건 아니었고요. 그건 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사면하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또 뭐 우리로서는 어쨌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사면해달라 말라 뭐 이런 이야기할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건 어차피 정치 보복으로 잡아가는 거니까 잡아간 사람들이 풀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흥정하듯이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미 그렇습니다. 수백억 대 뇌물로 나온 바가 예.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당선인 측과 얘기를 합니까? 취임하면 언제쯤 사면? 사실 가끔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 하루도 더 있기 싫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거예요. 저도 오래 살아봤지만은 예. 그 안에 있으면 8.15, 3.1절 이때가 제일 기다려지죠. 크리스마스는 예, 크리스마스 뭐 이때가 예. 아 이번엔 3일 있을까 없을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예.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격변기잖아요. 정권 교체기니까 격변기니까 잘못 여기에 휩쓸려서 정치적으로 오히려 또 이것이 또 말썽거려야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윤 당선인이 후보 때 당선되면 사면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공약한 게 있죠. 예, 그래봤자 한 달 사이잖아요. 좀 참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윤 당선인 측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친 이명박계 예. 친이계에서 사면을 내심 얘기를 했고 초반엔 얘기가 있었지만 예. 어쨌든 무산됐었잖아요. 예. 공식 의제로는 예, 무산됐는데 임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좀 뭐 이번 그 문윤 회동 하기 전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문윤 회동에 우리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 안 해도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당선인 쪽에서는 그래도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이 89년의 감옥에 있는데 그래 사면해줘야 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의에 맞지요. 우리로서는 우리 때문에 그 문윤 회동에 걸림돌이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갖춰야 할 예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도 한번 그 고려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선인이 예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거론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임기 안에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는 사면이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여권의 고위 관계자 위에서 아주 많이 아는 분들의 이게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친문 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국민통합차로 사면을 하려고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모양이 뭐 마치 바토하는 것처럼 나와서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변명에 불구하고 그런가요? 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 이명박 대통령 같이 사면하는 게 옳지요.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저 김경수하고 같이 내놓으려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정치가들의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불구하고 그걸 공식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권성동 의원이 강하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할 뻔히 그렇게 한다. 뭐 쉽게 뭐 이름 속된 말로 하면 쟤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렇게 하죠. 부담이 확 됐죠. 이거는 뭐 그 정치인의 이야기는 권위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안 나오니까 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로 받아들여야지. 그것 때문에 청와대가 뭐 결절 뭐 미룬다 바꿨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옹졸한 처사지.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협회연대 전장현의 지하철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비문명적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볼모 얘기했고 사과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40여일 뒤면 여당 대표인데. 지금 어차피 당선인을 낸 당이잖아요. 이제 뭐 어차피 여당이잖아요. 이제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뭐 젊은 기분에 그렇게 본인이 생각에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를 풀어가는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야당 때는 일종의 시비도 걸고 견제도 하고 또 따져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여당 대표가 되면 작은 것 하나라도
품고 가야 되고 안고 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장년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격이 없다는 것보다가 뭐 자격은 그거 하나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자질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뭐 또 좀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죠. 뭐 영 없다는 것보다가 예. 어쨌든 이준석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언더도그마 이른바 약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선이냐 성역화돼 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뭐 자기 말은 그 말이 뭐 맞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를 하면 정치라는 게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정치는 보다 더 없는 사람, 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 보다 더 기회가 없는 사람 이런 약자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거지 있는 사람, 강자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늘 공정한 경쟁, 자신의 능력에 맞게 경쟁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실 정치인들은 약자를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달리는데 지체장애인하고 100m 선수하고 같은 라인을 놓고 출발해라. 그럼 이걸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긴 사람 상 주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100m 경주를 하는데 지체장애인은 그만큼 어려우니까 좀 라인 앞에 서준다지 이게 공제이잖아요. 공제라는 게 뭐 무조건 똑같이 한다는 게 공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는데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게 공제가 아니냐?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 내는 게 그게 공제입니까? 약자라고 하는 건 특히 전장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이해하고 말을 들어서 풀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갈라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박경석 대표가 그제 저희가 모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제군요. 어제 모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타려면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양보해왔다. 우리의 교통 이동권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해줬다. 근데 우리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건 되느냐.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희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나름 그 설득력이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휠체어 타고 버스 타려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또 이게 버스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문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설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장애인들이 좀 참아야죠.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래야죠. 그래야 공동체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3월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니 뭐 좀 쉽게 표현한다면 새술은 새부대 같은 의미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준석 대표니까 물러가라 이런 뜻보다가 어차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권 교체라는 아주 대과제를 큰 과제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선거운동할 때하고 정권 교체 이후하고 많이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그럼 달라진 그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당의 지도부가 이끌어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공로를 세웠으니까 공로를 안 세웠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공로를 세웠으니까 정권 교체에 공로를 세운 대표였으니까 이제는 물러가도 된다. 이제 신상필벌 논리에 비추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다음에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리했으니 물러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승리의 원흉이니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인가? 한번 만나서 이재호 고문을 뵙고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뒤에 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그 속 좁은 생각이고 승리해도 물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해보면요. 내가 원내대표를 2번 했지 않습니까? 야당하고 협상에 성공하면 자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다음 협상부터는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라 하고 임기 전에도 물러가고 그럽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미덕이죠. 물론 이준석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아직 정치를 더 해야죠. 제가 볼 때 더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고 안철수 대표는 뭐 당권 도전에 대해서 바로 뭐 의혹을 내비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당 활동을 한다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개는 합당 뒤에 많지 않아서 쉬울까요? 3명인데요. 3명 국민의당. 그렇죠. 의원으로 3명이죠.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총리를 안 하는. 그렇죠. 총리를 고사하고. 왜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 두 사람이 단일로 할 때 내용이 뭐 안철수 후보가 뭐든지 하려면 다 주겠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정부 구성이죠. 그러니까 공동정부, 국민통합정부 구성한다 이랬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가 총리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새 정권의 순항을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재 풀을 충분히 더 가동하기 위해서 나는 내각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아주 멀리 보고 수를 두는 아주 훌륭한 결정입니다. 훌륭한 결정이고 그 멀리에는 물론 대권 가도가 있겠지만 글쎄요, 예. 훌륭한 결정이고 그러고 뭐 총리 해봤자 뭐 임기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에 돌아가서 당장 뭐 당권 경쟁하는 이것도 옳지 않죠. 또 당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뭐 위원장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외연을 높이고 실력을 쌓고 시기를 보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주어지는 자리 말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총리나 또는 합당 과정에서 공동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 내년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기존 어떻게 보면 조직이 다 있는데 갑자기 세석 가지고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가 당내 영향력을 확보해서 내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전당대회를 지금처럼 그런 조건에서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뭐 아주 힘든. 뭐 100% 안 되는 거죠. 100%까지 안 됩니까? 100%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 대표도 안 되고 뭐라 합니까? 안철수 대표는? 정치라는 게 그런 계산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정치적 환경이나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당도 통합했고 인수위원장도 성공적으로 했고 내각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에도 다음에는 지도부를 한번 다른 인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다음 전당대회 때요?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자. 어차피 합당했으니까 좀 다른 지도력도 한번 국민의힘에서 한번 키워보자. 뭐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간다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적지만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베팅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군요. 정치라는 게 뭐 꼭 계산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느긋하게 생각하고 초조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처럼 뭐 뚜벅뚜벅 걸어가면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안철수 대표는 뭐 따로 뭐 보신다거나 뭐 가끔 보세요? 아, 가끔 보세요? 가끔 뭐 전화도 가끔 하고 그럽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 정치인들 다 저하고야 뭐 여야 간에 다 가끔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죠. 아, 조언을 구하시나요, 이재 고문님께? 뭐 조언을 구한다기보다 가끔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딱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경기도지사 출마할까요, 어떨까요?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안 하는 게 옳다? 그럼 정계 은퇴라고 했는데요. 정계 은퇴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대선 후보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시장 나간다 하면 그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지사를 나간다 이렇게 되면 뜬금없이.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뜬금없이 생각하는 건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고문의 뭐 조언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엔 뭐 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쓴소리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종주의 썰. 임종주 전문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썰은 뭐죠? 네,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문제 삼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죠. 장애인 혐오 정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표는 사과 예고를 거부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삭발 투쟁에 나서면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이 어떨지 관심이었는데요.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희가 지켜드리는 데 있어서 공약을 한 바가 있고요. 이 공약을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인수위는 이번 논란과는 거리를 둔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네, 우선 이준석 대표의 언행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성향 탓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떠나서 공당의 대표로서 장애인과 또 일반 시민을 갈라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칩니다. 인수위원들이 어제 그 시위 현장을 찾아서 여론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우회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죠. 안 위원장은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인수위원들을 현장에 보낸 것도 그들의 의견을 정책과 정부 청사진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수위나 국민통합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요. 또 공약 이행 약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어떤 건 어디까지 되는지, 예산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선 때 내놓은 정책 공약집을 좀 보면요. 우선 장애인 이동권과 교통권 보장, 또 편의시설 확대 약속 등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또 중증 장애인 콜택스 서비스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기술 투자에도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이행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이겠죠. 그래야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물적 봉합으로 갈등을 더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단 공약 이어서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 사회의 위대함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일 것입니다. 네, 임종주 전문위원의 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